자, 통합진보당 사건은 법조팀 이승현 기자 나와 있고요.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그동안의 경과부터 어떻게 온 건지 그것부터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대법원에 올라간 게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한 가지 사건으로 혼동되기 쉬운데 먼저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4명에 대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병합한 거군요. 네, 병합한 거에 대해서 각각의 사건이죠. 개별 사건 두 가지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이 조금 전 2시 반부터 두 가지가 한 15분 간격으로 지금 시차를 두고 두 가지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요. 지금 화면 나가시는 걸 보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사건, 대리투표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 법원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죄와 무죄가 엇갈린 경우가 많아서인데 지금 대표적인 거 간단히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지법에서 지난 1월에 이 하모 씨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혐의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다 기소가 됐고요.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지난달이었죠. 이 통합진보당 당원 45명 모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지금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도 마찬가지고 부산지법도 마찬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11개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했고요.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11개에서 유죄가 나왔고 무죄가 한 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 유죄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대법원 선고 이후에 1시간 내외에 판결문이 공개가 되는데 아직 지금 판결문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유, 어떤 걸 근거로 지금 유죄 선고를 최종적으로 상고심에서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 판결이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께 이 판결 의미 여쭤보기 전에 잠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게 뭐의 대리투표였는지 그걸 뭐에 대한 대리투표였는지 그거 잠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난해 4월 총선이죠. 총선에 비례대표를 경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죠.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을 하는데 그 경선함에 있어서 통합진보당 경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정의당과 합쳐져 있을 때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이제 그야말로 통합된 통합진보당이었는데 그때 비례대표 경선을 하면서 이른바 그 경기동부연합이라고 그러죠. 현재 통합진보당의 주축들을 비례대표 경선에 선순위, 앞순위로 하기 위해서 이른바 대리투표를 시킨 위임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주식회사에서 위임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야말로 투표에 있어서 위임하는 것 자체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곳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정도로 곳곳에서 다 보면 기소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리투표 한다는 것은 그다음 모바일 투표 아니었어요. 그런 식의 번호를 통해서 대리투표, 즉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임받아서 대리투표한 것이 과연 업무 방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죄로 판결을 내렸던 것은 위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였고 나머지 11곳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대원칙에 보면은 이른바 직접 비밀 평등 보통선거의 원칙을 갖다 거기에 좀 더 집착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다 보면은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런 사건이 무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대법원 판결이 어떤 취지라고 보셨습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문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그 기존에 있던 그 쟁점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한마디로 그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어떤 당 내의 경선 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이 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4대 비밀 그 선거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밝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곳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0월 7일 날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이른바 럭비공 사법과 아니냐 똑같은 걸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비난을 들었었는데 이번 판례를 계기로 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일용의 기준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 법률가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그 법을 보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 그 해당 피해자로서는
뭐 법이 수학과 같아서 동전을 넣으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법이란 것은 1심 판결과 항소심이 다르고 대법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 10월 그 7일 날 중앙지방법원에서 그 45명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했던 것은 한마디로 죄형 법정주의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사례라고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한마디로 그 지금 헌법하고 정당법,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설령 그것이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거긴 하지만 그건 당내 경선인데 그럼 당내 경선이라고 하면 당내의 당규에 그러면 당내 경선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민주적 질서에 따라서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지 그것은 딱 부러지게 4대 선거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의 처벌이란 것은 죄형 법정주의, 죄가 되는지 여부와 형벌을 어느 처벌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있어야 되는데 명문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설령 도덕적 비난은 받을지언정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했는 반면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이 있었던 판결 같은 경우에는 맞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의 활동은 헌법 4조에 의해서 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당도 제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정법과 헌법에 어긋나면은 그 처벌될 수밖에 없는데 예컨대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적 기본 질서의 요체를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적 절차에 따르는 선거제도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설령 정당 내에 쓰는 것이지만 결국은 길게 봤을 때에 그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의 큰 프로시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절차도 마땅히 어떤 헌법과 정당법,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설령 당내에 어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당내의 경선 절차에도 마땅히 그 선거법 절차 4대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입장에서 이승영 기자는 뭐 좀 이 사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좀 주목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인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났을 때 판결문에 적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의 4대 원칙, 이를테면 직접선거의 원칙을 당내 경선에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또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재판부가 이 법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다양성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 다양성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모호함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좀 더 부추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던 게 이번 사건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판단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면 앞으로 이 사건 비슷한 사건들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또 대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급심에서 다른 사건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법리상은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가지 이번에 판결의 선고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영미법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다고 하면은 그 취지에 따라서 그 사건만 하급심 판례가 따라야 될 뿐이지 다른 사건이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미법은 선례 기속 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가 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했던 것은 법리적인 판단을 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내 경선 절차에서도 4대 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 법리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기소된 사건에 있어가지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증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이고 다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건에서 어떤 검찰 기소의 어떤 증거의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에는 이것과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도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개표가 시작됐고 새누리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만 투표에 임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다 탈당 퇴장을 했죠. 예, 다 네. 본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서 지금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황찬현 의장이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직 이제 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통상 이제 명패수를 먼저 세고요. 네. 명패수를 세고 그다음에 또 투표수를 세고 예.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개표 결과가 보면은 간표위원을 통해서 의장한테 전달이 되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 그러니까 150장 정도? 150장은 넘겠죠. 151장은 넘겠죠. 최소한. 예, 그러니까 한 155장 된다면은 예. 글쎄 보면 한 10분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는 저기 있네요. 다 아니, 퇴장하지 전병헌 원내대표는 아까도 보니까 의장석 앞에서 네. 뭐 강창희 의장이랑 계속 눈싸움을 하더군요. 이렇게 잡고 계속 눈싸움하면서 뭔가 계속 얘기하고 예. 뭐 강창희 의장은 뭐랄까 약간 좀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외면하는 예. 뭐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성호 수석 원내부대표도 있고요. 여기도 박병석 부의장도 보이고 부의장도 임수경 의원 얼굴도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자리를 떠서 뒤쪽에 뒤에서 있군요. 지금 뒤에서 있군요. 예. 예. 이석했군요. 이석. 자, 개표가 진행 중이니까요. 개표 결과 들어오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황태순 위원님은요. 네. 예. 지금 이 오늘 대법원 판결 예, 예. 여쭤보기 전에 좀 전에 증거가 없으면 아마 지방 법원마다 또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증거라는 건 뭐 예컨대 대리 투표한 그 그렇죠. 정황, 예. 네, 해서 보여주는 증거. 그렇죠. 해서 와서 그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와서 했던 증언 그리고 선거 관계자들의 어떤 그간에 있었던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대립 투표했다는 그런 휴대폰 단말기라든가 거기에 있던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이 그건 있을 지역마다 것인데 다를 수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죠. 개별적 구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서 다른 판단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 어떤 당내 경선 절차에서도 네. 어떤 헌법이 정한 근대 그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밝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근본적 문제는 왜냐니까 당초는 다 유죄가 결정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아까 우리 최진영 변호사 말씀대로 죄형 법정주의에다 굉장히 뭐랄까 엄격하게 적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모든 처벌을 하려면 그 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당내 경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선거법 보면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모든 데 보면 4대 원칙에 의해서 뽑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경선의 규정까지는 적어놓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님은 죄형 법정주의를 갖다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고. 근데 오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1 더하기 1이 왜 2지요? 그럼 그렇게 1 더하기 1은 반드시 2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다 그렇게 다 생각하는 인식하고 있는 게 원칙이 있어요.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원칙이 예, 있어요. 예. 즉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다 모든 선거에서 심지어는 동네 반장 선거나 초등학교 반장을 뽑아도 예. 비밀, 직접, 평등, 보통. 보통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아니 뭐 잘생긴 사람은 3표하고 못생긴 사람은 1표 하는 이런 보통성에 어그러지는 그런 투표 안 하거든요. 예. 그게 어디 적혀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오늘 대법원에서 확인해 줬다는 데서 의미가 그렇기 있는 때문에 것이죠. 상당히 사실 지난번 중앙지방법원 판결의 의미를 약간 확장시켜 본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황 의원님 말씀과 어떤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무죄 판결을 했다는 것은 이런 그 당내 경선에서는 투표를 위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은 직접 투표 규정이 일단 없는 점에 비추어서 대리 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결국 그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투표 자체를 위임할 수 공직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임할 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다만 한 3개 정도 경우에는 그 위임은 인정할 수 없다. 예컨대 백지 위임. 모든 거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예컨대 이제 위임은 A한테 하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B한테 투표했던 거. 예. 아니면은 위임 받지도 않고 위임 받은 양 해가지고 했던 그런 케이스는 위임으로 인정해서 선거가 무효지만 예.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직접 선거가 아닌 대리 투표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있던 게 중앙지법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이 상당히 달랐던 것인데 네. 이번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통평등 직접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그 취지에 따르면 정당 내부에서 위임하는 식의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헌법 정신을 밝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최명신 장군이 오늘 안장식이 지금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이인경 앵커가 사병묘역에 안장됐거든요. 장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병묘역은 네. 잠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현장을 잠시 뒤에 이인경 앵커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 참 뉴스가 많은데 많죠. 잠깐만 설명해 주죠. 그 사병묘역에 대해서. 사병묘역은 보면 그러니까 한 평이라고 그러죠. 3.3제곱미터. 네네. 3.3제곱미터로 이런 매장이 아니라 이른바 화장한 다음에 유골을 갖다가 안장합니다. 그리고 장군묘역은 거의 8배 정도 크기가 되고 보통 8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통상 보면 그냥 그 화장하지 않고 자, 잠깐만요.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표결 결과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4표, 부 3표, 무효 2표로서 감사원장 황찬현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네, 15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요. 이 가운데 154명이 가표를 던졌습니다. 무표는 3표.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입니다. 그러니까 155명 더하기 4명이 오늘 투표에 참여를 했고 이 가운데 154명이 가표를 던졌고 부표 안 된다라는 표시를 한 의원은 3명이었고요. 무효가 2명이었습니다. 무효가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부자를 잘못 썼는지 아니 무슨 다른 표시를 했다든지. 예. 어쨌건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 전원이 지금 투표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한 명은 무효가 됐거나 불을 던졌거나 이렇게 되는 앞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55명에다가 네. 이른바 친여 무소속 현영희 의원, 문대성 의원까지 있으니까 한 157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다 네. 참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다 불참했지만은 또 다른 무소속 의원들 비교섭단 지원이죠. 뭐 정의당이라든가 참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감사원장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게 됐고요. 야당은 반발해서 지금 퇴장을 했고 전국 경색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또 더 전국 경색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최명신 장군 예비 심사 결과 예산 결산 김기현 PD 다시 말씀하시죠. 정책질의 부별 심사 소위원회 자, 이 소식을 좀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자, 황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 야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동안 쭉 장외에 있다가 장내에 들어서 일단 예산 결산까지는 한 상태거든요. 예산하고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 사실은 법정 시한이 12월 2일입니다.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아직 예산 제대로 어제 스타트는 했습니다만은 예산은 지금 제대로 전혀 진도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야당 입장에서 겨우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법안 처리를 갖다가 좀 필리버스터링 한다든가 예산 문제와 연계해서 정부를 압박하면서 무언가를 갖다가 좀 이런 불만들을 갖다가 표시하면서 여당, 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자세 전환을 요구하게 되죠. 예산과 연계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게 봐야 될 것이고 마침 보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야에서 여로 주도권이 넘어왔거든요. 박창신 신부의 이른바 NLL, 연평도 NLL에서 한미가 훈련했을 때 연평도 포격 뭐 당연한 일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심으로써 전국이 지금 여권 주도권으로 온 상태에서 야당 입장에서 이걸 뒤집기 위해서 전국 주도권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안과 연계하면서 특히 오늘 이번에 일방
새누리당 일방적 처리에 대해서도 부당성을 계속 부각하면서 예산안 또 법안 처리와 연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예. 자, 경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오늘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야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고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고 3시쯤 아까 상정됐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표결 들어가서 예. 조금 전인 3시 한 34분 5분경에 먼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가결됐다고 선포가 됐죠. 예. 표결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지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의사국에서 유권 해석이 그건 일반 안건이 아니라 인사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됨으로써 야당이 보니까 그 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발언은 못하지만은 계속 농성하는 가운데 과음을 지르는 가운데 뭐 표결이 되었고 표결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전국 경색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임명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보면 감사원장 이번에 감사원장 됐으니까 예. 세 분을 동시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늘이나 아니면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오전이라도 뭐 청와대를 불러서 임명장을 주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그 두 사람 임명을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걸려 있었기 예.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서 함께 세 분에게 공이다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장을 갖다가 뭐 바로 주면서 정식 이제 각 부처에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업무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게 되겠죠. 예,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의 상정을 지금까지 미뤄왔었던 것인데 이 문제가 지금 이것이 가결됐기 때문에 김진태 검찰총장 그리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을 곧 하게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됩니까? 더 해도 됩니까? 자. 오늘 정말 뉴스가 뭐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보기 진짜 한 5-6가지가 좀 예. 뜨끈뜨끈한 이슈들이 막 터오르죠. 예. 오늘 이석기 의원 제명 징계 요구안도 사실 그것만 해도 큰 뉴스였거든요. 큰 뉴스였죠. 자, 그것은 일단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네. 일단 오늘 상정이 안 된 거죠. 안 됐죠. 네. 안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예. 오늘 소부에서 한 거죠. 합의부에서 한 게 아니죠. 전원합의체상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아니었죠.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니, 통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최명신 장군 보면 사실 보면 장군이 예비역 육군 대장이 아닌 분이 육군장 치른 경우도 이번에 첫 번째 케이스예요. 네. 육군 예비역 중장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예비역 장군이 보면 사병묘역에 묻힌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같은 경우 사실 국방부 쪽에서 굉장히 처음에 난색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원체 이제 고인의 그 뜻이 완강했고 그런 네. 부분들을 갖다가 보면은 아마 청와대에다 올렸고 또 거기서 청와대에서도 고인의 뜻대로 우리 숭고한 뜻을 좀 받아들여 주자. 그래서 전후 5천여 명이 우리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베트남 네. 가서 함께 예. 잠들 수 있게 되었죠. 저희가 아까 일부에서 그 사병으로 참전했던 월남전 참전 네네. 그 전후의 증언을 들었는데 뭐 영국 미국군에서도 감탄 탄복할 정도로 다 하셨습니까? 그야말로 명지휘관이었고 사병들을 그러면 자기 투표를 몸처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장군이었다 그런 회고가 있었고요. 자, 2012년도 정부 결산안이 이제 결산은 통과됐고 조금 전에 이군현 예결위원장이 네. 아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고하는 가운데 2012년도 작년분이죠. 작년분 정부 결산안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 이것도 사실은 결산안이요. 지금 몇 달 늦은 거죠? 원래 시험보다. 8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석 달 늦은 거야. 그렇죠. 조기 결산제라가 2004년부터 투표 결과를 도입됐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결산제 최소 8월까지는 결산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석 달 이상 늦어서 오늘 결산을 통과시킨 예. 거죠. 딱 석 달 늦었어요. 새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하게 헌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럼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회계년도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 통과시키게 돼 있습니다만은 예. 제가 알기에는 88년 이후에 2002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그걸 지킨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정치권이 아닌 지금은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네네. 11년째 위원국회라는데 지금 11년째 안 지킨다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참 힘이 있는 어떤 조직일수록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국회가 저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거의 어떤 정쟁 속에서 민생의 제일 기본이 뭐겠습니까? 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제 결국 거의 뭐 8개월이나 7, 8개월 늦게 지금 이제 결산안이 통과했다는 걸 보면서 이건 3개월. 예, 3개월입니까? 예. 3개월 늦은 걸 보면서 참 일반 국민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속이 탈 따름입니다. 예. 이승현 기자, 예. 오늘 이 사건 취재하느라고 취재 경쟁도 아주 뜨거웠겠군요. 네, 오늘 뭐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이번 사건 포함해서 한 15가지에 대해서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제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였고, 그 외에도 좀 관심 사건들이 많아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 선고가 무효로 나왔고요. 예. 그 밖에도 뭐 10여 건에 달하니까 사실상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통진당 사건 이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결국에는 입법 공백이 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정당법이나 관련 법률에 좀 더 명확한 규정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혼란이 심하지 않았을 거고, 네. 재판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됐을 텐데 그런 예.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게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이제 이렇게 네. 정쟁에 휘말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제 뉴스 정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를 지금 열고 있는데,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신사적인 날치기다, 유신 회귀형 국회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뉴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황태순 의원님, 최진영 변호사님, 이승현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